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오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돈스럽다. 또 경제도 혼돈스럽지만 뭐 세계의 이 각종 지정학적인 정세도 혼돈스럽고 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역대 이 겪어보지 못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 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70년대 때 1, 2차 오일 쇼크 때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뭐 교과서에서 잠깐 그때 처음 배웠죠. 나왔던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 오일 쇼크가 나거나 네. 뭐 오페크에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이 말이 사실은 수십 년 전에 굉장히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 70년 중반에 일본에 좀 살았을 때 그게 존 케네스 갤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자기 77년에 만든 저서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였거든요. 굉장한 이게 히트를 쳤죠. 예. 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이 양반을 초대해가지고 뭐 강연도 시키고 했었는데 70년대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대내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왜냐하면 월남전에 미국이 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의 금태환 종식 선언,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무너졌고 미국 사회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도 뭐 정신 없었죠. 왜냐하면 유신헌법에 그 다음에 74년인가 5년인가요? 유경수 여사 어떤 암살당하고 이런 문제들, 도끼 만행 사건 정말 처절했습니다. 70년대. 그러다 79년에 박 대통령 뭐 시해 사건이 나면서 저 체제가 바뀌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 그 70년대 말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거는 이제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었고요. 그러다가 이 말이 쭉 사라졌었는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헝가리 가가지고 다시 듣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수학님 그 하비에르 솔라나라고, 2004년에 EU 헌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초대 EU 외교장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에. 이제 그 양반이 세미나를 헝가리 왔었는데, 꽤 길었습니다. 한 2시간짜리 세미나. 제가 그때 참석을 했었는데, 이 양반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 이제 자기가 이제 21세기 불확실성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이제 미소가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됐긴 했지만 나름대로 밸런스나 통제된 시대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 두 개의 양축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보통 나라들이 따라가는 그런 생국이 있는데 21세기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적 가치와 관계가 없는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인구가 많고 영토가 큰 나라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브릭스가 대표적인 거였죠.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7개국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니, 터키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7개 나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개도국이었죠. 2차 대전 직후에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지금 그러니까 2010년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7개국 나라들이 GDP를 다 합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30년 후에는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 미국과 유럽이 선도해온 어떤 그 서구 자본주의라든가 웨스턴 밸류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추동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7개 나라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권위주의 국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문명하고 거리가 좀 있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그래서 만약에 이 7개 국가들이 계속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면서 이제 그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들 나라끼리 전쟁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EU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죠. 그만큼 체제가 안정이 됐고,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7개 나라를 문제서히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7개 나라 중에 중국이 가장 지금 돋보이게 나오면서 이제 세계 패권을 갖다가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미 사실은 이 미국에다가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시대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 모든 관심이 집중하게 되는데, 그럼 중국이 사실은 그러니까 리만 브러더스 사태 나고 난 이후에 10년, 15년 동안은 사실은 세계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한 바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완전히 권위주의 국가 또는 전체주의 국가로서의 어떤 세계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데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중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한국이나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게 아마 가장 인류 사태가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전령단, 흥다 사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폐쇄 경제로 돌아서는 문제,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휘청거리는 있는 상태. 여기에서 이제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건가? 이게 아마 인류학적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참 석학들이라는 게 문제의식을 이 발굴하는 거는 참 뛰어난데 내가 이 석학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좀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그 이 말한 7개 나라 중에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셜 캐피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범주의 일들이 갖춰진 나라가 하나라도 있느냐. 그러면 사회적 자본을 갖추지 않은 채 중국처럼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외형적으로 커졌지만은 중국 사회 내부의 구멍들이 뻥뻥뻥뻥 뚫려서 외형적으로 커진 중국이 과연 이런 정상적인 세계사의 문명의 발전 논리에 따르면 저게 완전 거대한 인구 14억의 도적 집단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이런 인류가 여태까지 축적해 놓은 이 문명으로 평가할 때는 저거는 어느 정도의 집약적 성장을 이 중국이 파격적으로 이룰 수는 있겠지만 자본주의 제도의 이 일종의 양질만 흡수해서 그렇죠. 내부 모순 때문에 저게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 개념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게 맞다고라면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모든 상식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면 제도, 규범, 신뢰 이런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이 뭐 공유된 제도, 규범, 네트워크, 신뢰라는 게 이게 없이 오로지 그냥 돈과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심 뭐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이제 무역을 늘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속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등소백신계 도강 양해가 계속 지속되었다면 지금까지도 큰 문제들이 흘러갔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전체주의 국가 속성을 띄고 나오게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 종속된 국가들이 너무 많은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하나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최근에 공식적으로 개도국 12개국이 아마 1대1로 사업에서 탈출한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 몰디브라고 쫓겨난 나라시죠. 신혼여행 멜다이브라고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거기에 이제 친중 대통령이 있다가 경제가 망가지니까 전형적인 수법이죠. 항만 같은 거 돈 빌려주고 돈 못 갚으면 항만 조치해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가 새로 새 대통령이 나왔는데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더만 우리는 그동안 중국한테 침탈당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 그 서구 열강들이 옛날에 백수십 년 전 하던 제국주의를 다시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뭡니까 중국 그 서구 열강들이 그 뭐 상하이하고 이런 게 조차할 때 사실은 그런 식이었잖아요. 몇십 년간 뭐 땅을 거 사용하겠다 하면서 사실은 제국주의 침탈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들 100년 전에 당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후진국들한테 똑같이 덮어 씌우고 있거든요, 중공이. 그런데 이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중동, 남미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렸다고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의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뭐 당교 사태까지 갔더라고요. 대만하고 뭐 정식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체코 같은 경우도 거의 반중으로 돌아선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결국 중국이 이거는 결국 이데올로기나 가치로서 이제 그 세계를 리드해야 되는데 단순히 세계 공장으로서 임금이 싸니까 여기 와서 물건 만들어라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종속만 우리한테 줬을 뿐이지 소위 말해서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영미 자본주의 영미 어떤 그 시민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가치들 하나도 만들어낸 거 없거든요. 경제가 발전됨에 따라서 중국 내부에 이 중국의 대중들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또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이 비전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 없는 속에서 경제만 발달시키니까 이게 뭐 말할 수 없는 옛날 우리가 70년대에 일본 사람들을 질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이코노믹 애니멀이라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는 또 뭐 섹스 관광 온다고 기생 관광 섹스 애니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일본은 그래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는 인정을 안 하면 일본 정치를 뭐가 뭐 파벌이 어쩌고 하지만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아시아와 차별될 수 있는 그 정치 수준이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애써 무시하는 거지. 한국의 정치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일본 같으면 저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거는 지금 현재 같으면 대만 정도만 돼도 자기 형수 거시기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옵니다. 그럼 싱가포르. 근데 그게 나온다는 게 봐서는 지금 이제 한국인의 민도가 어느 수준인가 오히려
더 퇴보했죠. 수십 년 전보다. 근데 소장님 그 말씀하신 거 그건 오늘 아침에 국중우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그 일본 요코하마의 시립대학의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표절을 쓴 걸 제가 읽어볼게요. 민의는 배제되고 후진적 파벌 정치만 작동하고 있다. 노예 근성 정치인이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 이야기한 줄 알았더니 일본을 비꼬더라고요. 그냥 나름 이분은 이제 기시다가 되면서 결국 이제 일본 전통의 파벌 정치에서 탈거하지 못했다. 위에서 보스들이 다 정해가 뭘 정치를 끌고 간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나쁜 습성이기는 하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완전히 무리한 쌍또라이는 또 저 과정에서 거의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그간에 우리 언론에서 자꾸 아베를 극우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 제가 소장님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극우 극좌라는 거는 현존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럼 일본의 극우파 아베가 지금 현재 미국 어떤 그 일본의 헌법책 이런 걸 또 부정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죠. 다만 이제 강성 과거에 일본이 세계 1강 제국주의 할 때 그때 향수에 좀 젖어 있다. 그건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일본이 지금 옛날에 궁극주의를 회개할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없죠. 그래서 그런 거로 봐서는 이게 자꾸 한국 사람들 여전히 이 콤플렉스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대만만 하더라도 대만은 사실은 이제 모택동항이 쫓겨나면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 대만 장개석이. 쫓겨온 주류 세력들이 다 군인들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같은 썩어빠진 정권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은 서구 언론들이 대만을 굉장히 민주주의 자유로운 나라로 인정을 하거든요, 사실은. 시장 경제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옛날에 그 동구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시장 경제를 추축을 해서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 개입하는 이런 구조. 이게 현재까지는 그나마 증명이 된 어떤 사회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가 나와가지고 자원의 배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번에 흥다 사태도 어떤 분석가는 그래 하더라고. 이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칠 게 저끼리 잔치라는 겁니다. 저끼리 해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민들한테 너무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그런 대기업들을 조지는 척하면서 이제 표를 타들이는 그런 식의 아주 얄팍한 이제 꼼수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고유의 4,000년 이상의 자기들이 갈고 닦은 그런 가치를 전 세계에 내다 팔면서 서구 가치를 배제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봤거든요. 팔 수 있는 게 없다고. 팔 수 있는 게. 사실은 미안합니다. 일본도 그걸 못했습니다. 일본도 못했죠. 기껏해야 뭐 사무라이 정신이지. 사무라이니 마나니 뭐 그런 정도지. 그래서 이제 프랑스 18세기 후반부터 한 150년에 걸친 어떤 그 영미 자본주의, 영미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그런 가치들과 동격을 이루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볼 때 이제 철학이 그럴 때 필요한데 철학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한 사회를 움직이는 문명으로 움직이면서 나폴레옹이 지독한 이 군부 이 파쇼 독재자였는지 몰라도 실제로 나폴레옹이 가면서 유럽에 이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전부 통일시켰잖아요. 그렇죠. 진보 사상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걸 나라마다 다 바꾸고 나라마다 심지어 뭐 미터부터 시작해서 나라마다 그 체제를 갖다가 다 그냥 정근대적인 부분을 근대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폴레옹의 군사적 점령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한마디로 전제 왕조가 지배하던 유럽을 나폴레옹이 지배하는 부분마다 전부 다 근대적 사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를 바꾸는 역할을 했거든요. 혁명정신을 수출하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 쌓이고 쌓였던 일종의 프랑스 혁명과 관련되는 철학이나 문화가 그게 다 수출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1, 2차 대전까지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저렇게 차곡차곡 쌓여진 이 정치 철학이나 사회 철학은 상당히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폴레옹 이야기인데 실제 그때 러시아 사람들이 짜르 체제 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군대하고 싸움을 하면서도 상당수 사람들이 프랑스한테 지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구체제 짜르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는 이상하게 그럴 때마다 전쟁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보면 오늘날 트럼프 같은 사람한테 저렇게 흔들리고 또 바이든이 와서 저렇게 흔들리는 이유 자체가 미국은 유럽이 쌓아온 정치 철학 체계가 지극히 조금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이게 그냥 급속도로 어느 날 떼부자가 된 것들이라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치 천박한 이 뭐라고 할까요? 천민 자본주의 같은 성향이 미국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미국이 그 뭡니까? 그 영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게 위대한 게 아니죠. 아니죠. 아주 대단한 쌍놈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위대한 개츠비에서 보듯이 어느 날 떼부자가 된 미국에 굉장히 불안 요인이 철학적인 요인이 부족해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이제 콤플렉스인데 사실은 노재봉 교수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정치 철학을 하려고 했더니 미국에 정치 철학이 없더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결국 이제 프랑스의 또꾸비르 사상을 자기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보니까 정말 이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기껏해야 그건 소장님 말씀하신 천민자본주의 그걸 갖다 조금 좋게 해석하면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그 정도가 미국 사회에 남아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중국이 그런 프라그마티즘 같은 것도 못 만들어내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뭐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화사상 같은 걸 갖다 어떻게 잘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이건 완전히 제국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용과 중국에서 나오는 이 유학, 뭐 이런 부분을 공자 사상 이런 부분을 현실에서 이 하나의 이 도시 국가에서 이 구현을 한 최상의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막 예외적인 거 봐야 안 되겠어요. 예외적인 싱가포르는 그 이상의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독재를 하면서도 이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일단은 소득 분배 잘하고 저 사회 최저층한테 우리처럼 이제 주택 국가가 주택 나눠주고 하니까 큰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유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사실은 유교 사상이 크게 뭐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하는 꼬라지가 보면 항상 가르치려고 들잖아요. 그러니까 유교하고 공산주의 이 아말감이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이데올로기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 딱 그렇고요.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지난번에 김정은이 그 뭡니까 기차 타고 저 하노이 내려갈 때 김희정이가 딱 서서 저 오빠인데 서가지고 제때려 받친 이런 거 이게 이제 유교적 악패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스탈린이 그리 독재도 지 새끼한테 못 물려줬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뭐 차우세스쿠도 지 새끼한테 물려주려고 아마 동구권에 자식한테 물려준 나라 한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동양에는 저게 가능하거나 안 그러면 저기 동양에는 모택동이 자식이 지금 영향력을 손자까지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요일날 그 루마니아에서 그 체제 전환 때 미국으로 탈출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을 어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차우체스코가 사실은 이제 그때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완전히 시장 체제로 전환될 때 대부분이 평화스럽게 넘어갔거든요. 루마니아 차우체스코만 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놈이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괜찮았다 이놈이 막 고만고만한 독재자였대요. 그런데 얘가 베트남, 중국, 북한을 방문하고 오더니 특히 김일성하고 친하게 이거 이래가 안 된다. 이거 쟤들처럼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결국 총 맞아가 뭐 법정에 가지도 못하고 바로 기관으로 사살시키고 그냥 잡아서 바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유교하고 막시즘 막 합치면 정말 최악의 아말감이 납니다. 이거는 피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중국과 북한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이 심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지금 이 불확실성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수장님이 좀 심각한 게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전력난 뭐 석탄 부족이라는 인도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2주밖에 없다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폭등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품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이래 되면은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이 바깥으로 나올 경우에 엄청난 인플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인플레가 중국 내부의 인플레가 전 세계로 지금 번진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해서 저가로 생필품을 갖다가 공급해 왔는데 근데 중국에서 지금 공장이 잘 가동되지 않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한 물류 지연까지 지금 합쳐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급에서의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황인데도 공급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공급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경제학자들이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1년도 안 됐죠. 한 8개월 됐나? 네. 그때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이 두 표로 나눠 가지고 논쟁을 벌였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인프레가 될 거냐, 디프레가 될 거냐라고 된 논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될 줄은 예측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소비가 이제 물가 인프레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이제 소비 지수가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럼 결국 또 그게 생산에 영향을 미쳐서 전 세계 수요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돈 많이 풀렸다고 지금 테이퍼링 하겠다,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금리 인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제는 이게 심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흥다 사태 났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금융위기로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결국에는 이게 중국 내부의 외환위기로까지 번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 경제 내부의 어떤 구조조정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 세계로 확산돼 가지고 정말 공황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지금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금융 장난질이 지금 부동산이나 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다 번져 있고, 근데 그런 금융 장난질이 이제 마침내 코인까지 갔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흔히 미국의 JP 모건이라면 여기서 보는 경제적인 관점이 제일 정확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마들이 두 달 전에 비트코인이 10배 오른다는 놈이 오늘은요 이제 비트코인이 금만 번지려야지 아무 가치 없다고 이야기가 또 지금 번역하고 사기죠 그런 거 다. 머스크란 놈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의 뭐 월가나 미국에서 유명한 무슨 뭐 경제 전문가가 말을 하면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와가지고 제이미 다이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JP 모건에 체이스 맨탄하고 합쳐가지고 JP 모건 체이스잖아요. 여기에서 CEO가 비트코인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지금 또 오늘 또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롬 파웰을 보면은 이 사람 보니까 이 경력을 보니까 연준 위원장, 의장 이 법학도더라고요. 경제학 전공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그간에 제롬 파웰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때마다 주식값이 올랐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을 잘 관리를 했다는 거죠. 충격을 안 주려고 안 줬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인프레에 대비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로 봐서는 그간에 그럼 제롬 파웰이 이 단지 소위 말해서 이것도 이제 거대 자본, 이제 주식의 이익을 올리는 독점 자본들하고 연결된 그런 어떤 그 말들만 미사여구만 없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 사람도 그만두고 결국은 또 월가에서 뭐 여기저기 일을 하면서 평생 먹고 살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그 부분에서 자유로운 재무장관이나 연준 의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서 심각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게 중국의 흥다나 전력난이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한마디로 막 잭판 난리가 돈이 굴러다니니까 발바닥에 채이니까 이 발바닥에 채이는 일들이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확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흥다 올라가자. 또 전력난 올라가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경제학은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을 때 일어나는데, 그렇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중동 전쟁이나 이런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로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봤는데,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이 이렇게 깔아버린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토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동 70대 중동 그때 사실은 그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예, 오래 가지 않았는데 잠깐이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간에 주식 가지고 잘 놀았던 사람들 이제는 접을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유동성 장세는 거의 끝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롬 파웰이 그간에 너무 이제 쇼맨십에 강했다. 사실 좀 더 솔직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만약에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 경제 대통령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한다면은 좀 더 이제 그 강한 예지력을 가지고 이제 시장 경제가 이렇게 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좀 조심스럽게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간에 보면은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 발작이라 그럽니까? 긴급 발작만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위기를 넘는 그런 식으로만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돈이 많이 풀리고 요 한 1년, 한 2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진위 계수가 아마
대부분이 다 악화됐죠 지금 현재. 굉장히 악화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남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좌파가 다 잡았고 이번에 유럽에도 지금 선거 나는데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다 지금 좌파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좌파가 잡지 않을 수가 없죠. 결국에 이제 빈부격차 심하니까 이걸 갖다 조정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뭐 먹혀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결국 좌파들이 이제 전 세계로 득세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정치적 동요 또는 정치적 안정은 또 저해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면 세상이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극우 파퓰리즘이 유럽이나 이런 데서 유행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코로나가 와버리면서 그렇죠. 예, 국가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좌쪽으로 한마디로 퍼플리즘적인 선호가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상이 극도로 혼란스럽고 특히 뭐 독일 선거가 독일 사람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인데 사실 독일 3인당이 이길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했었죠. 주택 문제, 물가 폭등. 독일이 4.1% 올랐더만요. 물가 폭등, 주택 문제가 독일의 국민들한테 이 선호를 바꿔버리고. 사실은 유럽에서 물가가 제일 안정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독일이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인당이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더불어민주당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좌빨 정당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건 확실한데 그간에 이제 극우 포퓰리즘의 유럽을 득세하다가 소위 말해서 3인당이 완전히 죽었다 그게 되살아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그 주제 불확실성이라는 것 갖다가 이제 소주제를 잡았는데 참 이상한 게 소장님 불과 소장님하고 진짜 몇 달 전에 4월이던가요? 아마 독일 총선 아마 녹색당이 될 거다. 대부분이 다 그래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이게 몇 달 만에 또 바뀌어가 3인당이 되지 않습니까? 3당이 돼버리고. 근데 이러다 보니 또 웃기는 게 지금까지 유럽의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중도 우파로 나가더라도 사실은 프랑스는 거의 강경 좌파가 득세했었거든요. 문화적으로. 근데 지금 그 다음 대선이 내년인데 프랑스는 거의 지금 좌파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그럴 것 같아요. 중도 우파 내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 유럽의 정치 지형도 엄청 바뀐 거죠. 가장 좌파적인 나라가 프랑스가 지금 보면은 지금 우파가 득세하고 있고. 그게 이제 배경에 보면 프랑스는 워낙 이민, 그리고 뭐 아프리카 식민지 국가의 사람들, 난민 이런 부분에 저항이 거세서 그걸 강경하게 대처하는 부분에서 이 우파적 성향을 그래서 마크롱이 요즘 굉장히 그 부분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 같은 거 완전 선을 끄었더라고요. 그거 뭐 철저하게 지금 봉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계가 굉장히 정말 이 경제부터 시작해서 정치까지 모든 게 흔들리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됐는데요. 앞으로도 허 대사님하고 이런 세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오늘 못한 중국의 지금 공산당에 대해서 해부하는 시간을 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불확실한데 이번 일본 선거 보니까 일본만 예측 가능한 나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나타나는 그 이득이 엄청난 거예요. 저 나라가 만약에 정치까지도 예측 불허라면 굉장히 혼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기자들 좀 아는데 이제 일본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좌파가 정권 잡은 게 거의 없고.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어째 보면 이제 그간에 자민당이 사실상 독재를 해왔거든요. 전후에 독재를 했는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독재했을 뿐이지. 그러면 이게 너 소위 말해서 동남아시아나 중동, 남미아 같은 그런 어떤 내용적인 독재를 했느냐 그건 아니었다 이겁니다. 철저히 민주주의를 했다는 거죠.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간에 이제 사회당 당수를 한번 뽑아봤더니 개판이었다. 얼마나 무능했는가. 경제, 정치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는 한 앞으로는 사회당 안 찍어준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한테 좀 기대해봤는데 이번에 쓰나미가 왔을 때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무능함을 보이면서 쓰나미 사태, 후쿠시마 원전 사태 극복에 실패해가지고 다시 자민당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 이제는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십자층들은 여간해가지고 일본 기조는 안 바뀔 것 같다는 게 대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날 한국의 코스피가 2% 이하 떨어져가 저기 지금 3천이 붕괴되는 공포감이 지금 생기는 날이었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앞으로 내년 대선까지 굉장히 많아질 건데요. 국내외적 불확실성이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